이런 지중해식 식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되고 오히려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분들을 보면 이제 S타입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정반대로 식단을 바꿔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지는 것을 많이 임상적으로는 보게 됩니다. 약물 사용력도 더 영향을 많이 끼쳐서 중기나 말기로 갔다는 오랜 시간 이미 다른 약물들, 면역 억제제를 포함한 이 자가 면역 질환에 사용하는 약물들을 오랜 기간 써왔던 분들이 제일 반응이 느리고요. 정말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초기 말기라는 게 나누는 기준이 좀 애매한데,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생각보다 임상적으로 빠르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오셨던 환자 중에 검사로 확인하기도 전에 아마 저희 블로그를 보고 오셨던 것 같은데, 증상들을 보니까 내가 쇼그렌 증후군인 것 같다, 일본에서 오신 환자분이셨는데 제가 봐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주로 보는 분들은 이제 대학병원이라고 하죠. 이제 3차 병원 이상급에서 진단을 보통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증상이 쇼그렌 증후군 같다 해서 오시기 직전에 이제 인근 일본에서 내과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시고 결과를 아직 듣기 전에 오셨는데, 증상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가져오셨던 증상, 그때 당시 그분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 그런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 이런 경우라면 쇼그렌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검사 결과가 나중에 나온 걸 보니 쇼그렌 증후군이 확인이 됐던 케이스. 병원에서 본인이 그 검사를 해달라고 할 때 그 일본에서의 내과 의사 선생님이 이걸 왜 하려고 하냐, 자기가 볼 때는 필요 없어 보인다 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내 돈 내고 할 테니까 해달라 해서 억지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항체가 양성이 나와서 병원에서는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환자분께 오히려 되물었다고 하는 사례도 좀 보는데,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임상에서 생각보다, 특히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이거를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걸 초기 증상을 보고 의심을 받고 검사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오히려 증상이 어느 정도 충분히 진행이 돼서 굳이 표현한다면 중기 이상 상태가 됐을 때 2차 병원, 3차 병원급으로 의뢰를 받고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예전이랑 달라진 건 유튜브나 이런 정보들이 많다 보니 그냥 건조감을 찾다 보니까 내 증상이 딱 쇼그렌 증후군인 것 같은데 해서 초기에 진단받기 전부터 이런 검색을 하셨던 분들이 진단받자마자 바로 빠르게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보게 되는데, 확실히 치료 효과가,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 초중 말기라는 이런 증상 시간도 있고, 저는 이제 기준 중에서는 환자분들이 언제 실제 이 쇼그렌 증후군이 시작됐는지는 제가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시점을 딱 알 수는 없다 보니까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항체죠. 이제 항액 항체나 자가 항체들이 발견된 시점을 기준으로 초기, 중기, 말기를 나눈다고 한다면, 보통 치료가 잘 안 되고 오랜 시간 방치된 상태면 항액 항체 수치가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적으로 예를 들면 항액 항체 수치가 1대 1280 정도에서 시작한, 저희를 오셔서 치료 시작한 분들과 320 정도의 수치에서 시작한 분들은 속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일단 320 정도에서 시작했던 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하고, 또 증상 변화도 훨씬 더 쉽게 빠르게 호전되는 경우를 보는데, 이미 1280배 이상 증상이 증가가 돼 있는 분들은 회복이 좀 확실히 느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딱 나눠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한 건 초기 치료라는 것보다 약물 사용력도 더 영향을 많이 끼쳐서 중기나 말기로 갔다는 오랜 시간 이미 다른 약물들, 면역 억제제를 포함한 이 자가 면역 질환에 사용하는 약물들을 오랜 기간 써왔던 분들이 제일 반응이 느리고요. 그런 분들이 보통 말기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초기는 빠릅니다. 하나 이제 떠오르는 분은, 이분도 진단받기 전에 의증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의증이라 그래서 증상적인 기준은 어느 정도 충족을 하는데 혈액학적으로 확실하게 볼 만한 소견이 아직 없다, 또 조직학적으로도 아주 확실한 소견이 없는 경우가 이제 의증이라고 진단을 받는데, 의증 상태에서 자가항체가 약간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오셨던 분들이, 빠른 분들은 한 달 만에도 수치가 뚝 떨어지니까 병원에서 이제 거의 쇼그렌 증후군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다음 달 결과에서 확인해 보시죠 했던 분들이 다음 달 결과에서 바로 음성으로, 완전히 경계에서 음성으로 돌아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보죠. 그런 경우는 정말 빠른 거죠. 항체가 완벽하게 증식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오셨던 분들은 확실히 치료가 빠른 거를 경험하게
비특이 증상도 많다 보니까 제일 그냥 느끼실 수 있는 건 건조감이죠. 이제 구강 건조, 안구 건조 증상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계속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제일 일단 의심해 보기 쉬울 것 같고요. 그거에 더해서 관절 증상이나 이런 그 건조감 이외의 증상까지 전신 증상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들 중 일부가 동반된다 하면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건조감이 느껴지면 보통 안과를 먼저 가니까요. 안과에서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받고 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안과에서 어떤 처치들을 계속 받았는데도 계속 문제가 반복되고 하다 보니 이제 대학병원까지 연결이 돼서 진단을 받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진단이 확실히 늦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전반적인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메커니즘은 동일한데요. 다시 쇼그렌 증후군의 근본 원인은 결국 교란된 면역세포가 어딜 때렸냐 했을 때 외분비 샘이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교란된 면역세포를 정상화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춘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그 과정을 크게 이제 저희 세 가지로 나누는데 교란된 면역세포들이 교란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먼저 찾는 게 치료 1단계로 보고요. 그거를 통해서 면역세포들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한 단계 안정을 좀 취하고 그럼 안정을 취했다는 어느 정도 사인이 보이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치료가 면역계의 면역 관용을 회복시킨다고 하는데 면역 관용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말초 면역 관용과 중추 면역 관용으로 나뉘는데 말초 면역 관용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2단계로 보고 중추 면역 관용을 회복하는 걸 3단계로 봐서 총 3단계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료 시기마다 필요한 음식물들이 조금씩 다른데 1단계는 저희한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는 항염증에 포커스를 맞춘 생야채들 그리고 음식들을 처방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말초 면역 관용, 이거는 저희한테 조금 익숙한 용어로는 면역력을 올린다, 면역 증진에 포커스를 맞춘 생약제들과 식품들을 쓰는데 조금 더 타겟을 해본다면 면역세포들 중에서도 말초 면역 관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조절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거든요. 그 조절 T세포의 기능을 올리는 데 포커스를 맞춘 식품들, 생약제들을 써서 그 기능을 올리는 데 포커스를 맞춘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3단계는 이제 중추 면역 관용이라고 조금 더 골수에 타겟을 해서 골수에서 면역세포를 만드는 그 근원의 과정을 교정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생약제들, 식품들을 처방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게 항염증이다 또는 뭐 면역 관용이다, 조절 T세포다, 뭐 골수다 하는 것들이 약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내 몸에 있는 정상 세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에 장착이 되어 있고 우리 몸이 원래 했던 기능들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요소들을 찾아서 없애서 환경을 만들어줘서 우리 몸이 다시 그 기능을 하게 만드는 치료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음식이 중요한 건 결국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 조직들이 기능을 하기 위한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게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이 정말 치료에 중요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생선 요리를 메인으로 해서 특히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한 요리들이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분류 기준에서는 N타입 분들이 맞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도 3단계라고 봤을 때 1단계가 항염증, 2단계가 면역관용, 말초 면역관용, 3단계가 중추 면역관용이라고 했을 때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들은 대표적으로 우리한테는 많이 익숙한 게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는 오메가3 또는 비타민 중에는 뭐 항산화 비타민제들이 이제 비타민 뭐 A, C, E 이런 것들인데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알려진 것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은 식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 풍부하고 항산화 비타민들이 풍부한 식단, 뭐 폴리페놀이다 이런 영양소들이 풍부한 식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장이 되는 건 맞고요. 다만 핵심은 오메가3도 중요하지만 그 오메가3가 결국 내 몸에서 기능을 하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나눈 유전체 타입이라는 건 그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기능할 수 있냐에 대한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오메가3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오메가3가 함유된 많은 음식들 중에 내 유전체 타입을 고려했을 때 제일 쓰기 좋은 오메가3가 포함된 음식들을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중해식 식단은 보통 뭐 연어, 올리브유, 아보카도 이런 것들은 다 대표적으로 M타입 분들한테는 아주 권장드리는 식단이라서
M타입 분들 중에 쇼그렌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이 음식들을 많이 처방을 드리면 좋아지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되죠. 근데 반대로 S타입 분들은 이걸로 악화됐다라기보단 이런 식단이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도 몸이 계속 안 좋아진다. 뭐 안 좋아졌다는 걸 제가 직접 보진 못하고 저희는 결과적으로 안 좋아진 상태에서 오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정반대로 바꿨을 때, 반대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식단에서 뭐 예를 들면 연어 대신에 고등어로 바꾼다거나, 씨앗 종류 중에서는 아몬드 대신에 치아씨드 같은 걸로 바꾼다거나, 영양소 관점에서는 뭐 오메가3, 비타민 A, C, E, 뭐 비타민 D도 특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영양소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영양소가 많이 든 음식들 중에서 타입에 맞는 것들을 분류하는 게 저희 노하우니까, 어쨌든 나빠진 경우를 본다기보단 정반대로 그동안 이런 지중해식 식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되고 오히려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분들을 보면 이제 S타입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정반대로 식단을 바꿔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지는 것을 많이 임상적으로는 보게 됩니다. S타입 분들한테 시금치나 블루베리, 뭐 와인도 적정량은 추천이 돼요. 특히 포도가 잘 맞는 분들, 또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항산화 물질 중에 그 포도씨 추출물 중에 OPC라고 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S타입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저희가 처방하는 제품에도 사실 이 OPC가 함유가 돼 있거든요. 그 면역 증강 물질로 사용하는 것 중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형태들은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똑같이 OPC라는 것도 사실 이제 포도씨에서 추출되는 경우나 소나무에서도 제가 추출되는 그 원료 기준으로 어디서 추출됐는지에 따라서 타입을 나눠서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뭐 비타민 A나, 그러니까 이제 눈에 좋다 뭐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 때문에도 권장을 드리고요. 특히 안구 건조가 심한 분들, 비타민 A가 안구와 연결된다는 것도 중요한데, 비타민 A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3단계 치료 중에서는 특히 두 번째, 말초 면역 관용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조절 T세포, 그러니까 재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 중 하나가 비타민 A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가 많은 것들을, 물론 블루베리도 뭐 좋고요. 시금치에도 사실 비타민 A가 많고요. 많이 알려진 게 우리가 A라고 하면 보통 카로틴이라고 해서 붉은색 계열 채소들이죠. 그래서 뭐 M타입 분들은 당근, 비태 이런 것들이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양소를 나한테 맞는 음식에서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하다가 꼭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쇼그렌 증후군에서 안구 증상이나 이런 건조감 정도로만 나타났던 분들이 저 입장에선 치료가 쉬운 이유가 강한 약들 안 쓴 상태로 오시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항말라리아제,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거나 이런 약물들까지 처방받기 전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은 비중이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 중에서 봐서 치료가 제일 빠른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자연식이 좋다, 또 뭐 어떤 가공식품이 안 좋다는 건 모두가 많이 듣다 보니까 완전한 가공식은 다 배제하고 현미만 먹으면서 지내시는 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유전자 타입 검사를 진행해보니까 M타입이 아니고 S타입 환자분이셨거든요. S타입 환자분은 저희가 제일 먼저 금기시키는 곡류 중에 하나가 현미예요. 현미가 나쁘다가 아니라 현미가 잘 맞는 분께는 정말 약이 되고, 실제로 M타입 분들 중에 특정 타입을 제외하고 거의 현미를 거의 다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S타입 분들은 현미가 갖고 있는 단백질, 현미는 사실 단백질 함량이 꽤 높은 곡류 중에 하나라 그 단백질 자체가 면역기를 또 교란시키는 원인으로도 S타입 분들한테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S타입 분들은 현미가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단백질 항원 중에 하나라 철저히 금기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S타입 여성분이었고, 이제 그분은 저희 찾아오시기 전에 현미식을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주변 어떤 기능의학 하는 병원들을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아주 잔뜩 처방을 받아서 약은 안 먹는 대신에 한 다발을 들고 오셨던 환자분이셨는데 다 끊었고요. 거의 영양제 중에는 맞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양제 끊고 저희가 처방해드린 대로만 잘 식사를 진행하셔서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분은 6개월 정도 후에 안구 건조감, 피로감, 그분도 막 이제 TV를 거의 못 본다. 한 시간에 뭐 한 10분 정도 TV만 보면 눈이 너무 아파서 건조하고 따갑고 눈이 시리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TV를 못 보던 분이 마지막 방문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너무 눈이 편안해지니까 TV 보는 시간이 늘어나서 그래서 남편이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한다. 잠자기 전까지 TV를 보다가 자니까 그만큼 많이 편안해지셨다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이 떠오르고요.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S타입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식사를 했을 때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왜냐면 이제 S타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식으로 뭐 예를 들면 현미다, 뭐 버섯, 뭐 올리브 오일, 뭐 아보카도, 뭐 연어
이런 것들이 다 M타입 식품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좋은 거는 맞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고용량, 이제 많은 양을 너무 맹신하시면서 드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타입이 안 맞는 경우에는 정말 정반대 작용으로 항원으로 작용을 해서 면역기를 교란시키는 걸 오히려 더 고착화시킬 수도 있어서 막연하게 좋다고 해서 드시기보단 내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시면서 제일 좋은 건 검사를 오셔서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고, 힘든 분들은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시면서 남들에게 좋다고 나에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걸 잘 반응들을 관찰하시면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약물 부작용 사례는 지금 떠오르는 분은 미국에서 오신 환자분이셨는데, 쇼그렌 증후군에 쓰는 1차 약 중에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의 가장 위험한 치명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망막변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물을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에도 이미 나와 있는데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보통은 6개월 단위로는 꼭 안과 검진을 받으시라고 하고, 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서 고용량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기를 짧게 하는 편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아마 있겠죠. 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 6개월마다 안과 검진을 실제로 하셨는데 안 좋아지는 게 이제 보인 시점부터 약을 끊었는데 이미 진행이 됐던 상태였던 케이스인데, 안타까운 게 이분은 치료를 결국 중단하셨고요. 미국에서 계시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만 이제 치료를 좀 진행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미 이제 저희랑 첫 진료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자료들을 보기가 어려운 상태셨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고 치료 과정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뭐 이런 수치상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를 다 이제 자료를 설명을 드리는 그 화면을 보는 게 어렵다 해서 말로 해달라 하셔서 말로 충분히 설명은 드렸지만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한 상태에서 오셨던 분이라, 저희는 그런 부작용을 이미 심하게 겪었거나 어떤 안 좋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시다 보니까 잘 지내시는 분들은 저는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 좋은 케이스들만 계속 각인이 돼서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분 사례에서 통해서 좀 안타까웠던 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약물을 쓰는 분들은 안구 증상을 무조건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못 받으셨었다는 게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계셨다면 또 저희를 빨리 더 만나셨다면 그 상태가 되기 전에 치료를 진행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약물이 망막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 이게 약물이 망막에 축적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사람마다 약물 대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병이 발생하는 기간은 다 천차만별인데, 최근에는 어떤 환자분은 조금 과민하고 좀 예민한 분이셨던 것 같기는 한데 약을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 부작용 글을 보다 보니까 안구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이제 병원에 이거 먹으면 내가 좀 시야가 뿌옇게 느껴진다 라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병원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무슨 한 달도 안 썼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날 리가 없다 해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들으셔서 본인은 이제 부작용 사례를 글로 보고 이제 보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느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자기 몸을 잘 관찰하시는 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의사분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 한 달 만에 나타났다는 걸 또 가볍게 느끼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약물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자가 그런 증상을 호소한다면 조금 더 잘 관찰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의견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안구는 이미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부작용으로 망막변증이 일어나면 회복은 쉽지 않거든요. 비가역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럼 당연히 약물을 끊고요. 약물을 중단하고 경과를 관찰하는데, 그 시기가 참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이 약물의 부작용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때 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는 거. 약물을 끊고 경과를 관찰하는 거 이외에 어떤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작용인 것 같아요. 눈은 너무 크잖아요. 안 보이게 된다는 거. 바로 뭐 실명을 한다는 아닌데 시야가 뿌여지는 것들이 가벼운 증상은 아니니까 혹시나 이 약물을 쓰시고 계시는 분, 병원에서 그 정도는 다 안내를 해주실 거니까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보통 하시면서 그 정도는 체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사례는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간 수치가 오른다, 신장에 수치가 이상이 생긴다, 간독성, 신장독성 또는 혈액학적으로 뭐 혈구 수치가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워낙 흔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약물을 더 줄이시는 쪽을 더 빠르게 권장드리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용이하니까 또 좋기도 합니다. 망막에 쌓여버리기 시작한 경우에는 회복이 잘 안 되고요. 간 수치가 올랐다는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약 끊으면 거의 떨어집니다. 완전히 이미 신장이 콩팥이 망가질 단계까지 오랜 시간 축적되지 않았다면 약을 끊으면 보통 금방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문제는 끊었을 때 다른 대체제가 없다고 병원에서 보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끊게 되면 보통 대체로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제일 저희가 볼 때는 걱정되는 경우죠. 저희는 약물을 다 끊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는 기회라고 보고, 이런 상태에서 끊었을 때 이제 약물을 끊는 거를 결정할 때 항상 기준이 약물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약물로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작용을 비교를 하는데, 이 부작용이 강하게 나타나셨다면 그 이득을 잃더라도, 그러니까 약물의 이득이라면 뭐 예를 들면 통증이 줄었다, 쇼그레니즘은 통증이 있는 분들, 또는 구강 건조감의 악화를 좀 늦췄다라는 이득은 줄지만 약물 부작용의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이득이 크니까 그런 분들은 또 판단이 쉽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또 약물을 끊는 이득이 더 커지는 분들이니까. 저희 입장에선 약물을 끊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증상 악화로 보이는 시기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썼던 약물이 사라지는 순간. 네, 그것을 조금 더 나머지 이득으로 상쇄시키고 넘어갈 수 있는 시기라서 저희의 치료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이기는 합니다.